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이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이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의 결정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헌재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아슬아슬한 전국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론을 자극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석 달 만에 장애 집회에 직접 나왔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서울 집회 상황 먼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둔 주말.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낮부터 저녁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전차선을 가득 메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즉각 복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한 어제 기자회견 영상을 함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곽종근이라는 사령관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 살고 싶지? 이미 대세는 지났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일대에선 오후 3시 30분부터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당이 주관한 장외 집회는 석 달 만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정말 숨가쁘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려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근에서 열린 시민단체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51개 부대 3,300여 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주말마다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오늘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단에 올랐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보라매 공원 광장이 태극기와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칩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대전 집회에도 연설자로 나서 탄핵의 부당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카카오톡 검열하려고 하고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장우 시장 등 대전 지역 지자체장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편법재판소가 이 반법 기준에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잇따라 발언에 나섰습니다. 충청도의 학생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카이스트요 일어나라! 충남대요 일어나라! 주최 측은 전국 각지에서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17,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 집회가 열린 공원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내란죄가 지금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탄핵 불복을 조장하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탄핵 정국 초기 주로 여당보단 야당이 장외 투쟁에 집중을 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 내부 기류와 각 당의 장외 전략은 뭔지 전정원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집회를 연 뒤 별도 장외 집회를 주관하진 않았습니다. 이른바 시민 주도를 강조하며 의원들이 개별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석 달 만에 당 지도부가 대거 현장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당내에선 전국 조직을 동원한 장외 여론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종식이란 주요 국면에서 당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내 결집을 강화하고 조기 대선 분위기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차원의 집회엔 거리를 둔 모습입니다. 그동안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여해왔는데 오늘 대전 집회엔 대다수 지역 의원들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최근 중도층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 충청권에서부터 거리를 둔 거란 관측도 있지만 다음 주 보수 진영이 최대로 결집할 걸로 예상되는 3.1절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개딸 총동원령을 내려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향한 성남 민심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2, 3월 장외에서 여야의 총력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관할과 관련한 여당 의원 질의에 거짓 답변을 보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실 질문에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답변이 허위라며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이 윤 대통령 이름이 맞지만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이었고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맞다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평생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7월 25일까지인데 수사기록 검토와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전 석방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이 마지막 최종 변론만 남았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8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떤 여건이 마련될지 최수용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번 달 25일 최종 변론 이전에 임명되면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변론 갱신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기일이 추가될 수 있고 최종 변론 선고일도 줄줄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최종 변론 이후에 임명된다면 이미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선고하게 됩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일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는데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은 이보다 이틀 앞서 있습니다. 직무 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헌재는 최종 변론 이후 8인 체제가 확정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론을 내립니다.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명 이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이 오는 25일입니다. 이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10차례 진행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헌재 심판의 일정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1월 첫 재판 이후 모두 10번의 변론 기일이 열렸고요. 16명의 증인에 대해서 모두 32시간 30분여 동안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쟁점별로 하나씩 짧게 보겠습니다. 체포 지시 여부는 홍장원 전 1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의 신빙성 논란으로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홍 전 차장은요, 계엄 당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이 주장한 메모 시간과 장소가 CCTV에 적힌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공토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네, 헌재는 결국 국정원 CCTV를 받아서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의결 방해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 국회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요.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네, 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형사재판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상반된 증언이 나왔죠. 네, 참석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증언이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는데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면서 반대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3차 기일부터 출석하기 시작했고 또 9차 기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7차례 재판정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네, 윤 대통령은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는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당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에 국민의힘에선 수사기관과 관련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일체를 문의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영장 기각을 숨기려고 짬짬이 한 것이라며 공수처와 중앙지법, 서부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에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법한 수사를 지휘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한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수사영장이 기각되니 법원을 옮겼다고 시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영장 기각 사유에 수사기관과 조율하란 문구가 적힌 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셈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도 스스로 수사권이 없음을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영장으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께서는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밀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는 등 최종 선고 직전까지 사법부를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 이후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간 민주당은 고무된 모습입니다.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여권의 감세론을 공격해오다 어느 순간부터는 감세 정책을 연달아 꺼내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야당 상황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 과세 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안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14일 상속세 개정 이슈를 제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상속세 개편을 꺼내든 겁니다. 지난 18일엔 월급쟁이가 봉이냐, 초부자들은 감세하고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면서 근로소득세 감세를 주장했고 20일 현대차 공장을 찾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 연이은 감세 드라이브는 그동안 정부의 세수 펑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 입장과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상당히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민주당은 최근 일주일 동안 중도층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의 차이를 20%포인트로 벌렸는데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다만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면 세입 확충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해마다 각 군의 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을 주관해왔죠. 올해는 육군 사관학교 순번이란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육사 임관식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대거 계엄 사태에 휘말린 전국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해군 사관학교 임관식을 주관했고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돼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16년 만에 학군장교 임관식을 찾아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학군 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방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초 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을 직접 챙겨왔는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는 순번을 정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 잠시 합동으로 실시된 후 문재인 전 대통령 들어서 다시 순번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육사는 2018년, 공사는 2020년이 마지막이었던 만큼 군 안팎에선 올해 대통령 주관 임관식은 육사 순번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육사 행사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 육사 출신 지휘관들 다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내부에서 육사 졸업식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올라온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참석 현황과 학교 측 의견 등을 종합해 건의한 것이라며 육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취소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안보당국 관계자는 계엄 사태도 고려되긴 했겠지만
내년이 육사개교 80주년이라 그에 맞춰 일정을 계획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 전국 속 정치권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분주해진 여야 내부 상황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정치부 리포트 봤는데 여당은 탄핵 심판에 집중하고 야당은 중도 확장 전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좀 과감하고 반복된 잦은 메시지가 나온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애매한 정국을 적극 활용하는 태세인데요. 한국에서 선거 전략이란 게 크게 이념 스펙트럼부터 세대와 성별 구도, 그리고 지역별 지지 차이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미리 이념과 지역 구도에서 중간지대를 선점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념과 지역 구도요. 이념은 우클릭의 중도 보수 주장이란 점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 구도라는 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6일 부산을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부산 신항을 찾아 북극 항로 개척을 언급할 계획인데 부산이란 지역이 지난 총선과 재보선에서 자신에게 뼈아픈 결과를 준 곳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부산 18개 선거구 중 부산 북구 앞 한 곳만 차지했고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사실상 지역 유세에 돌입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이미 어제부터 당내에선 또 다른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인가요? 어제부터 17일 동안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당원결의 대회가 개최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당원 확대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역 조직 강화 작업에 나선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전략은 그렇다 해도요. 지금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층을 선점한다는 효과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거나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능성 검토는 오락가락이 아니라며 반박했는데 주 52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에 공감했다가 주 4일제를 언급하고 세수 펑크를 지적해놓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제안하는 등 모순되는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과 비교해 보면 여권 움직임은 여전히 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기 여권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토론회와 당정협의회 등으로 국회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특히 노동개혁 토론회 참석 당시 국민의힘 108명 절반이 넘는 약 60명의 의원이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언론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6일과 다음 달 책을 발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 장관은 플랜 B 준비 의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 국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홍 시장 역시 조기 대선 대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실제로 대선을 직접 언급하는 후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전인데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활발한 상황에서 자칫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북한군 포로가 원한다면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 모두 송환에 긍정적인 건데 실제 포로들의 한국행이 성사되기 위해선 남아있는 변수도 많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남은 총대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북한군 포로의 육성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당국의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생포된 또 다른 북한군 포로도 한국행을 고려 중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라 이들의 한국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시나요? 가양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해요. 다만 북한이 파병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 파병 규모는 11,000명으로 이 중 사상자를 제외하면 현재 6천여 명이 남았다며 15만 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인데 영토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 독도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행사 폐지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시마네현 마스이시에서 독도에 일본식 이름을 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행사엔 우리 차관급인 일본 내각부 소속 영토 문제 담당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참석시켰는데 일본은 이 행사에 지난 2013년 2차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13년 연속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고시한 뒤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500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하고 행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영유권 주장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한 일본 대사관 미바의 다이스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조치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충남과 호남을 제외한 동쪽 지역에 대부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정선에서 난 불로 축구장 42개 넓이의 산림이 타고 18시간 만인 오늘 낮에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붉은 화염이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가 물을 뿌립니다. 헬기 투입이 어려운 일몰이 지나서 발생을 해서 아침에 이제 헬기가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좀 산세가 험하고 날씨가 건조하고 그래서 좀처럼 잡히지 않던 산불은 18시간이 지난 오늘 낮에서야 진화됐습니다. 축구장 42개 넓이에 달하는 산림 3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또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산불은 인근 주택의 화목 보일러에서 불티가 날리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강릉 칠봉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또 오늘은 대전 동구와 강원 춘천에서 산불이 나는 등 이틀간 전국에서 모두 10건이 넘는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불이 난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강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산불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의 연료들이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산림당국은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화목난로나 담뱃불 등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 옆에 있던 5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식당. 가게 안에서 흰옷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증거물들을 수집합니다. 잠시 뒤 흰 천에 쌓인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60대 식당 여주인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목을 흉기에 찔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소리 같은 거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 앞에 서 있는 119만 눈으로 봐서 그냥 불났나 보다 느꼈습니다. 숨진 여성 옆에는 50대 여성이 손에 부상을 입고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숨진 여성의 아들은 두 사람이 룸에서 장시간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문을 열었다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여성이 여주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 상자 집에 몇 번. 약봉지 있고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걸로 봤을 때는 약을 복용한 거로 추정된다는 거죠.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이 식당은 부부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그 일 있고 나서 그냥부터 그러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손님들은 그런대로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국방부가 군 복무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입영 시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국방부 앞에서 군입대를 막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 병원을 떠나 군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 100여 명입니다. 국가 책임 회피하라. 입영권을 보장하라. 앞서 국방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입영 대상자가 평소보다 3배 많은 3,300여 명이 됐는데 초과 인원을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공의들은 집회를 열고 입영 결정권까지 국방부에 뺏길 판이라며 개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쓰면 군대를 가라더니 이젠 입영조차 막고 있단 겁니다. 사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서류를 사인받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전국 보건지수 40%의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공중보건의를 안 뽑는 건 억지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국방부가 임의대로 행정규칙을 고쳐 전공의를 붙잡아두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법제이사하고 협회 변호사들이 사직 전공의들하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전공의 입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중국산 AI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계기로 중국산 IT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부터 전기차까지 모두 개인정보와 촬영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저마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오늘은 오연주 기자가 이른바 차이나테크 공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양말을 집어올리는 팔이 달린 로봇 청소기, 중국 업체 로보락 제품입니다. 성능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 40%, 1위에 올랐습니다. 매장에서는 보안 인증을 집중 홍보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고객 정보를 계열사나 다른 업체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는 청소구역을 식별하는 카메라인 IP캠까지 달려 있어 유출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는 중국 에코백스가 만든 로봇 청소기에서 욕설이 나와 해킹 논란이 일었는데 미국의 보안 연구원들이 실시한 테스트에서도 이 회사 제품이 쉽게 해킹돼 집안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올해 첫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비아드 역시 차량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된 커넥티드카여서 사생활 침해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건 물론이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아드는 국내에 있는 중국 IT 기업 텐센트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은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봤는데 개인정보를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딥시크 같은 것 때문에 중국 쪽은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차이나테크 포비아를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한국의 위기감이라고 반발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딥시크는 GDPR, 그러니까 유럽인을 위한 별도의 처리 방침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가성비로 한국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국산 IT 제품들. 사생활 침해 우려를 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에 불을 지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은행이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1-2%대 떨어졌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지만 going to be the thing that makes our country really prosperous again.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e reciprocal makes tariffs really fair.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물건값이 오르고 소비가 침체돼 경기가 가라앉을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을 몰고 오는 중입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겹쳐 올해 성장률이 1%에 그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은행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탤 수도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불안 요인입니다. 금리를 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충격,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던 한 명품 패딩이 패러디 영상 하나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자녀 사교육에 열심인 대치맘을 패러디한 인물이 이 패딩을 입고 영상에 등장하자 많은 여성들이 해당 브랜드 패딩을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사교육이 낳은 촌극은 아닌지 윤우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남 교복으로 불리는 고가 패딩을 입고 학원에 간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김밥을 먹습니다. 자녀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른바 대치맘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영상이 화제를 모은 이후 영상 속 열혈 엄마가 입은 고가 브랜드 패딩이 중고거래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팔려고 내놓은 이 브랜드 외투가 한 주 사이 6배 가까이 늘었는데 대부분 강남 일대에서 등록한 겁니다. 해당 브랜드가 사교육의 유난인 특정 지역 학부모의 상징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엄마들이 비슷한 브랜드 옷이나 가방을 많이 들기도 하고 입기도 하죠. 영상 보고 기분 나쁘다는 엄마들보다는 그냥 재밌게 웃어 넘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가 브랜드가 패러디 한편으로 무너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국내에서 인기를 누린 한 이탈리아 브랜드는 일진 패션 등으로 놀림을 받아 한 해 사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강남 엄마를 패러디한 고급 명품 의류, 가방, 목걸이, 자동차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다르게 명품 의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과시성 소비와 한국 특유의 쏠림 현상이 빚어낸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직접 적은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보내본 일.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인터넷의 발달로 부쩍 쓰임새가 줄어든 우체통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이나 다 쓴 커피 캡슐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는데 신유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명동에 설치된 우체통을 열어보니 편지가 10통도 안 됩니다. 20년 전에는 하루에 2번 수거해야 할 정도로 우편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루 한 차례 수거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 연애 편지 이런 우편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고지서, 독촉장, 세금. 2010년 연간 44억 통에 달했던 우편물은 2021년 23억 5천만 통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우체통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우체국은 지난해 12월 서울 곳곳에 신형 우체통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우편물과 함께 오래된 약, 다 쓴 커피 캡슐 등을 수집합니다. 폐의약품의 경우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정해진 곳에 모아 소각해야 하는데 불편함을 해결하는 겁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실 이제 쓰다 보면은 좀 날짜 지난 것들 버리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온 커피 캡슐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거 봉투를 받아 밀봉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분리수거가 끝납니다. 신형 우체통은 입구가 커 2kg 이하의 소형 소포나 등기 우편물도 넣을 수 있는데 중고거래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이에 맞춰서 소포 우편물 접수라든가 이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편지의 낭만은 저물었지만 우체통은 진화를 꾀하며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연고지 이전으로 숙적이 된 서울과 안양이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만났습니다. 안양의 창단 첫 1부 승격으로 12년 만에 이뤄진 리그 맞대결이었는데 결국 서울이 웃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창단 12년 만에 승격을 이뤄낸 FC 안양. 사상 첫 승격과 1부 리그 진출에 감동을 더한 건 숙적 FC 서울과의 맞대결 가능성이었습니다. 1996년 프로축구 서울 연고지 공동화 정책에 따라 안양으로 보금자리를 옮겨야 했던 서울의 전신 LG 치타스는 2004년 서울로의 연고 재이전을 선언했습니다. 정을 줬던 응원팀을 하루아침에 잃은 셈이 된 안양 축구팬들은 2013년 FC 안양 창단과 함께 서울과의 복수 혈전을 꿈꿔왔습니다. 안양 LG가 서울로 연고 이전하면서 안양 시민과 팬들의 아픔과 좀 분노를 일으켰고, 연고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장에서 연고 복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막 전부터 불꽃이 튀었던 두 팀의 맞대결에서 우승 건 서울이었습니다. 주장 링가드의 선제골에 이어 루카스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차이를 벌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안양의 최성범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서울은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4만 명이 넘게 찾아온 관중 앞에서 홈 개막전을 시즌 첫 승으로 장식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18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밖에도 메마른 대기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는 산불 위기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바싹 메마른 땅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1에서 5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안동 영하 8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도, 청주 2도, 대구와 울산 4도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